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코너입니다. 자, 2부에서 오늘은 1부로 특별히 자리를 옮겨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화상 연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내용을 좀 예고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먼저 이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인수위가 굉장히 이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이 정책 방향을 좀 이렇게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듯한 모습이더니 이제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이제 정책 발표를 미루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.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? 우선 그 현실적인 그 시장 환경에 부딪힌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인수위가 규제에 대한 완화, 이 신호를 주는 동안 서울에 있는 강남권이 대표적인데 이 지역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가 사실 호가 중심으로 해서 뭐 상승하는 그런 국면에 있고요. 또 예. 아파트 값이 자꾸 이렇게 상승하는 분위기나 시장에서 약간의 또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규제 완화만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또 그리고 앞으로 지방선거가 한 40일 정도 앞으로 남아 있는데 네. 이 안에서 아무래도 뭐 인수위도 뭐 정치적인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로 보여지거든요. 그리고 이런 사례를 과거에 있는 그런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때가 뭐 소위 뭐 평가는 좀 나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뭐 안정적인 시장이었다,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네. 그런 그 환경을 좀 가져왔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이명박 대통령도 선거 기간 동안은 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중산층 이상에 대한 주거는 뭐 시장 기능에 맡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이후에 계속 뭐 재건축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고 한 달 내내 또 우상향을 했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그 시장 환경하고 좀 비슷한 환경이다 보니까 좀 진화에 나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. 그다음 또 당시 최경환 뭐 경제 2분과 그때는 간사였어요. 네.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뭐 정책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. 이런 메시지도 냈었던 거로 보여지고 또 그리고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것보다 시장 환경에 좀 대비를 하고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건데 네. 또 기존에 있었던 그 앞에 뭐 아직까지는 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어서 가고 있긴 한데 이 상황에서도 너무 시장에 대해서 즉각 대응을 하다 보니까 자꾸 빈틈이 생기고 뭐 틈새라든지 풍선 효과들이 나타났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견고하게 시장을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을 계속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집을 이제 살려고 매수를 하는 수요들 또 임대 시장에서 머무르고 있는 분들은 계속 혼란들만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시장 가격이 급등하는 걸 막겠다라는 취지는 좋겠지만 그래도 네.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 장기화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그러니까요. 워낙 이 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응도 있었고, 그러니까 그동안 워낙 이제 부동산 이 집값 자체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인수위에서 구체적으로 나왔던 이 이야기들에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시장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 안들을 일단 보류한다고 하니까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임대차 3법을 뭐 폐지나 개편을 하겠다, 뭐 민간 등록 임대를 활성화하겠다라든지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이 이렇게 좀 구체적인 안들이 나왔었고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집값들도 이런 안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좀 움직이고 들썩이고 이런 분위기가 한동안 또 있었던 건 사실이죠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이었잖아요. 네. 그 브리핑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강한 뭐 표현도 했었었고 또 양도세라는 것도 뭐 2년을 하겠다. 뭐 지금은 또 1년으로 바뀌었다. 이런 얘기로 하긴 해도 나름의 선명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했었다가 예. 갑자기 자꾸 이제 흐릿흐릿해지는 것으로 보여져요. 거기에다가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규제 완화에 대한 그 네. 목소리들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3호 5주차까지 짓게 됐던 아파트가
사실 하락세였었는데 5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을 했었고요. 또 4월 1주차 집계에서는 서울 아파트 값이 11주 동안 하락세로 좀 이어져 오다가 보합으로 전환이 됐어요. 네. 그리고 물론 호가 중심이긴 하지만 뭐 재건축이 몰린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수억씩 가격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불안감들이 있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집값 상승의 원인 제공,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. 또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점점 뚜렷해지다가 점점 흐릿해지고 또 뭐 그런 흐릿해지고 선명성이 덜해지다 보니까 확실한 메시지 전달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파는 사람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 뭐 호가를 올리기도 하고 금매 물건을 내놓기도 하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러니까요. 또 그렇지 못하고 뭐 계속 관망을 해야 되나 임대에 머물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이 최근 몇 개월 동안 그 거래량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거래량이 많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나오는 데이터들이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, 뭐 완벽에 좀 가까운 그런 그 거래로 보기는 좀 어렵고 뭐 많은 것들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더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. 그래서 이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집값이 워낙 좀 들썩이다 보니까 이 서울시가 오늘 발표한 내용입니다. 압구정, 여의도, 목동, 성수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을 했거든요. 아무래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 지역 중심으로 이제 집값이 들썩이다 보니까 서울시가 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발표를 했다고 봐도 될까요? 예, 그렇죠. 지금 뭐 지정 지역 같은 경우는 종전하고 동일한 부분이 있긴 한데 네. 아무래도 뭐 허가를 받으면서 토지 면적 기준 강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.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집값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랄까요, 뭐 재건축을 하는데 오히려 동력으로 작용하기는 어렵거든요. 어떤 특정 단지의 실거주 중심이라면은 뭐 이해관계들이 다양한 것보다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해서 집을 고쳐서 살자라는 생각들도 있겠지만, 네. 투자 수요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뭐 최근 거래를 하고 매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래도 투자 수익률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뭐 분담금이라든지 또 향후에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정했을 때 본인하고 좀 맞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개발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거래를 일정하게 좀 차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. 거기에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대상 면적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좁혔어요. 기존의 주거 면적은 18제곱미터 초과해서 6제곱미터 초과로 바꿨고요. 또 네.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 초과해서 15제곱미터 초과로 좁혔거든요. 또 네. 거기에다가 소형이나 빌라, 다세대, 구분상가 뭐 이런 수요까지도 차단하겠다는 그런 취지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보여지는데 네. 뭐 거기에 관련된 뭐 거래와 관련된 것을 종사를 한다는 그 수요라든지 그래도 나도 재건축 시장에 뭐 내가 투자기는 했지만 접근을 하고 싶다라는 뭐 그런 수요들 뭐 이런 다양한 수요들까지도 차단이 되고 또 거래량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거래량이 바탕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과거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변 인근 지역에 또 주택가격들이 또 올랐고 또 반사 효과나 뭐 풍선 효과들이 일어난 경우들이 있거든요. 이런 네.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1년 연장됐다라는 것은 시장에 많이 참여를 하고 전문가들도 1년 또 추가적으로 연장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연장하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그 문제보다는 뭐 기타 타 지역의 풍선 효과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타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에 대한 대비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서울시가 이 보유세제 개편안 인수위에 전달한 것도 있더라고요. 여기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? 뭐 전문가들이 구성을 해서 뭐 인수위에 전달을 했다라고는 뭐 이야기를 접했는데요. 네.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공시가격을 5억 원에서 9억으로 조정하는 거, 세율 이게 1, 2, 3, 4단계가 있거든요. 그 네. 구간별로 이 부분을 좀 조정하는 거. 또 공시가격에 6억 원 초과부터는 130%의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을 했거든요. 이거를 네. 조금
나누는 거예요. 6억에서 9억 원은 110%, 또 9억을 초과하는 구간은 115%로 낮추지 않는 방안도 제안을 했고요. 또 주택에 실거주를 하거나 뭐 고령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분들은 재산세를 최대 30% 정도를 감면을 해주자라는 것을 했는데 30만 원을 한도로 설정을 했어요. 그러니까 네. 문제가 고가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역진성을 좀 방지하자는 그런 것들도 건의를 했고요. 그다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도 종전에 300% 정도 되는 그 세부담 상한을 150%로 낮추자는 것, 또 종부세를 폐지해서 지방세로 전환을 해서 재산세를 일원화하겠다는 것. 뭐 요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도 뭐 그 공약에서 상당 부분 그 담겨져 있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일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,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뭐 거래라든지 양도세에 대해서는 얘기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네. 그 재산세는 좀 낮춰주는 입장이다 보니까, 또 거기에 최근 들어가지고 뭐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뭐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보유세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런 것들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, 또 이런 그 세금을 통해 가지고 뭐 주거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실현해야 하는 거에 좀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는데, 아무래도 서울시가 내놓는 그런 뭐랄까 개편안이라든지 이런 쪽이다 보니까 서울시 네. 중심으로 약간 개편안을 그 전달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. 서울시의 대부분의 주택들이 상당 부분 고가주택 비율이 많다 보니까 그런 뭐 지방선거에까지도 약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셈수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좀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최근에 경기 파주 운정, 뭐 인천 검단 같은 2기 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들 이 청약 가점 합격선이 나왔는데 60점 후반대를 기록을 했어요. 이 정도 점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. 네, 그렇죠. 지금 60점 후반대면은 뭐 84점이 만점이니까 꽤 네. 높은 수준의 그 합격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여기에는 뭐 몇 가지 특징들은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그 GTX라는 그 신설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뭐 교통에 대한 뭐 소위 말하는 그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. 네. 또 뭐 분양가 상한제들이 적용이 됐던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를 한 수익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. 또 투자를 유입할 수 있는,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단타 수요라고도 하죠. 그 실거주 의무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이 고가점자들에게 조금 뭐 이목을 좀 끌 수 있는 그런 네. 것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. 그다음에 신도시다 보니까 주변에 뭐 주거 환경이라든지 뭐 기반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충 뭐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는 작용을 하는데요. 뭐 보도된 내용들이나 기사들을 보면 사실 좀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이 단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, 네. 약간 내용들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접하다 보니까 약간 뭐 광고성 보도자료 같은 그런 뭐 해석의 기사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. 단순히 그냥 뭐 여기가 좋다, 60점 후반대다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그냥 뭐 청사진을 생각하면서 뭐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근데 뭐 교통적인 부분이나 실거주 의무 이런 것들은 뭐 분양 시장에서는 나름 그 메리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메리트들, 뭐 실거주 의무 없는 거, 그리고 안전 마진, 이런 메리트들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청약 가점이 높아진 거라면 이게 그 실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갭 투자 같은 투자 목적으로 훨씬 더 많이 좀 이용되진 않을까.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. 어떻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가지고 인근 신축 대비 가격은 낮게 공급이 되거든요. 근데 거기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받는데 또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실거주 의무는 없단 말이에요. 네. 사실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투기 수요를 좀 억제를 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2005년에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정부의 기준에 맞는 택지비하고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을 하게 되는데, 네. 이게 시세 차익으로 자꾸 가수요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뭐 주택
법의 시행령을 통해서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는 뭐 인근 시세 100% 이하일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의 의무 기간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공공택지에 그 분양하는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인데 문제는 분양가가 이제 인근 시세 100%를 초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이때는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지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뭐 택지비하고 건축비를 더해가지고 분양가를 정해지는데 뭐 시세는 낮은 경우가 많죠. 근데 이 시세 과정에서 뭐 인근 지역에 있는 그 시세가 저렴한 구축단지까지도 포함을 해서 분양가 시세를 찾고 또 이런 것들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 분양하는 뭐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해서도 뭐 분양가가 인근 시세 100%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을 하고 이 그 판정된 걸 가지고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받지 않다 보니까 네. 분양가는 분양가대로 싸서 뭐 아까 소위 말하는 안전 마진은 확보를 하는데 거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은 이 단지가 뭐 거래라든지 이런 걸 좀 활성화할 수 있고 뭐 임대를 할 수 있는 그 실거주 의무가 부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네. 문제로 작용을 하는 거죠. 물론 장점으로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임대 물량이라든지 뭐 전세 물량 뭐 이런 것들은 늘어나게 돼서 임차인들에게는 좋은 거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또 이게 장기적으로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어떤 틈새 시장에 자꾸 자본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 시장 안에서도 그렇죠. 조금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임대가를 끌어올리거나 또 그 매매가가 올라서 또 임대 가격이 올라가고 임대 가격이 올라가서 또 매매 가격을 밀어내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100%라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뭐 보완이라든지 네. 좀 뭐 사회적으로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대표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손바닥 부동산 도시와 경제 송수연 대표였습니다.